저는 오늘 제 친여동생을 경찰에 신고하려 합니다. 5분 후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설 겁니다. 왜 가족을 신고하냐고요? 가족이라서 더 신고해야 하니까요. 저는 올해 69, 최성호라고 합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기술교사로 일하며 손때 묻은 나무 향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목공 공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욕심 없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제게 남은 가족은 단 한 사람, 여동생 수진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중학생이던 수진을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하면 과외를 띄어 마련했고 수진이 감기에 걸리면 수업을 빼먹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빠가 아니라 남편이 지켜줄 거다. 그러니 제발 행복해라.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눈물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인생이란 참 잔인합니다.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가장 깊이 베입니다. 지난 봄 비가 유난히 세차게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지우지 못한 얼굴, 눈가는 울다 지친 듯 부어 있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파랬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젖은 코트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제 심장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투자 계약서야. 오빠, 이번에 마지막 기회가 생겼어. 유럽의 유명 제조업체 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지금 투자하면 6개월 안에 2배가 돼. 3억만 있으면 우리 인생 진짜 바뀌어. 수진의 두 손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 납골당 좋은 자리로 옮기자. 그리고 오빠도 이제 힘든 일 그만하고 여행도 좀 다녀. 이번만, 제발 이번만 믿어줘. 오빠밖에 없어.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빈자리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래, 수진이니까. 피부치니까. 설마 나를 속이겠나. 결국 저는 40년 동안 모은 노후자금 3억 원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이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나 절대 오빠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날 밤 저는 잠자는 내내 웃었습니다. 가족을 도왔다는 기쁨, 부모님께 잘한 것 같은 뿌듯함, 수진이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단 하루 만에 3억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도. 3억 원을 건넨 지 딱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너무도 예민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나 오늘은 연락하지 마. 지금 너무 정신없어. 내일 다시 전화할게. 그 한마디 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부터 사흘 동안 수진에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심지어 남편 번호도 꺼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설마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네 번째 날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잠시만 기다려줘. 모든 게 곧 해결될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수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순간 집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깨진 머그잔 하나, 구겨진 계약서 조각, 그리고 바닥에는 병원 영수증 한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의 이웃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며칠 전에 큰 소리 나고 싸우더니 그 남자 짐 다 빼갔어요. 도망간 거 아닐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망 갔다고요? 예, 카드 돌려막기 한다고 동네에서 소문 많았어요. 도박이 어쩌고 빚쟁이들이 찾아왔다느니 아주머니의 말은 제 머리 위로 쇠망치처럼 떨어졌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책상이 병원 영수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의 남편 이름 그리고 대출 심사 불가 통지서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3억 원. 투자금이 아니라 남편의 도박 빚을 막는 데 쓰였다는 것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 영수증을 놓칠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번호였습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지금은 오빠가 도와줘야 해.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3억은? 그 돈 어디에 쓴 거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입에서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빠 남편 빚 갚으려면 5천만 원만 더 있으면 돼. 장남이면 책임지는 게 맞잖아.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수진은 울면서도 오히려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오빠는 가족이잖아. 내가 누구한테 의지하라고? 오빠밖에 없잖아.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오빠가 책임졌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 안 어딘가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져 있던 배신의 칼날이 제 가슴을 깊게 찌른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수진이 원하는 건 사랑도 도움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가진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끝이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허무 때문인지 모든 걸 잃었다는 느낌 때문인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사랑했던 내 여동생이었다는 게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3억 원. 40년 동안 잠 한숨 줄여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당신 나중에 여행 많이 다녀. 그렇게 손 꼭 잡고 웃어주던 그 약속의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건 장남이면 책임져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진의 남편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수진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아직 모르시나 봐요. 그분 한 달 전에 횡령 혐의로 해고됐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엔 빚쟁이들이 회사로 들이닥쳤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불법 도박에 손댔다는 얘기가. 직원의 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의자에 가까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3억은 투자금이 아니라 이미 구멍난 바닥에 부어버린 물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의 남편이 쓰던 서류를 얻어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대출 서류, 신청인은 수진의 남편 이름, 그리고 보증인은 최성호. 제 도장이 종이에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손이 떨려 종이를 놓쳤습니다. 바닥으로 흩어진 문서들을 모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가져온 계약서, 그 서류 더미 사이에 이 대출 문서를 섞어 제게 도장을 찍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문서 뒤에 붙어 있던 USB 한 개였습니다. 공방으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꽂자 녹음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그 돈 못 구하면 우리 끝이야. 당신 뭐 알아? 저 인간은 평생 바보였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줄 거야. 평생 착한 척만 하고 거절 한 번도 못하는 멍청이야.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의 피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말. 오빠 돈만 가져오면 끝이야. 이후엔 모른 척하면 돼. 우리 인생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이용당했다는 사실. 내가 사랑으로 지켜준 여동생이 내 등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족? 아니야, 이건 가족이 아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 민원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족 사기와 명예 도용, 그리고 대출 사기 관련 신고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친여동생 최수진을 고소하려 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한다면 가족이라서 더 끊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경찰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흐린 날씨였지만 제 마음은 더 어두웠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 꽂힌 내용 증명 한 통이 보였습니다. 보낸 사람 최수진. 뜯어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 속엔 짧지만 잔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어.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해. 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이용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법으로 저를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법원 조사에 출석하는 날이 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때 제 손을 잡고 오빠 나 결혼식장 들어가기 무서워 라며 울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이제는 차갑고 낯선 타인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저를 힐끗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이길 거야. 평생 착한 척만 하던 그 버릇, 이제 좀 끝내.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제출할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고의성 없는 대출이라고 판단되면 오히려 형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흐르는 느낌, 머리가 하얘지고 바닥이 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참고인이 한 분 더 오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수진의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보자마자 쓰러질 듯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랬니? 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만든 거니?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실 때 아니에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가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조서 앞에 앉아 담담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안 모든 재산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남편 빚도 처음이 아닙니다. 순간 법정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공기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쥔 녹취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당했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장남이면 책임져야지. 같은 말로요. 그 순간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수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가 만든 거야. 평생 나만 희생하게 만들어 놓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붙잡고 마주 보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잘 살길 바랐을 뿐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내 삶과 내 마음을 짓밟았다. 수지는 울부짖었습니다. 오빠가 준 사랑이 나에겐 족쇄였어. 평생 비교만 당했어. 가난한 집딸이라는 눈빛으로 봤잖아. 나는 벗어나고 싶었어. 처음으로 진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돈보다 콤플렉스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법정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출 사기, 명예 도용, 금전 갈취, 녹취 증거 확보. 사건은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수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파묻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은 불쌍해 보이기도 했고 처참해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진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건 돈보다도 마음의 병이라는 것을. 수진이 연행된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공방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작업대 위에 놓인 조각칼만 멍하니 바라보며 그냥 숨만 쉬었습니다. 텔레비전에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듯, 죽어있는 듯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수십 번 묻고 수십 번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어 손을 뻗으면 그 빈자리가 만져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잃는다는 건 죽음을 겪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느 오후 공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의 시어머니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녀가 내민 봉투 안에는 의외의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 수진의 필체였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자가 뭉개진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오빠에게. 오빠, 이제야 진짜 마음을 말하네요. 나는 평생 오빠가 부러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모두가 오빠만 의지했어요. 나는 늘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냥 성우 오빠 동생일 뿐이었어요. 나는 잘 살고 싶었어요. 내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는 착하니까 절대 거절 못할 거야. 그 한 생각이 모든 걸 망쳤어요. 오빠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지만 나 너무 무서워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필요 없어요. 오빠 부디 행복하게 살아. 제발. 수진. 편지를 읽으면서 제 두 손에서 편지가 미끄러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구치소로 이감되기 전날 밤 모든 걸 끝내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영정 속 수지는 결혼식 당일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한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배신당한 분노, 지켜주지 못했다는 후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용서의 마음.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저는 결국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절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워하고만 살기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고,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세요. 사랑은 잡으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 두 손으로 나무 조각을 천천히 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수진아,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웃으면서 이야기하자. 형이 미안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조각칼을 들고 천천히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아픔도 용서도 그리움도 안고서.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누군가는 친구에게, 누군가는 사랑에게.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켠이 아려졌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도저히 그럴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지금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살짝 눌러주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닿을 이야기를 매일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